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근대적 개혁의 바람이 불다 시간으로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대적 개혁의 바람이 불다 바로 PPT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가보개혁의 추진, 삼국간섭과 을미사병, 그리고 을미개혁과 아간파천, 그리고 가보 을미개혁의 의 순서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 하겠죠? 저번 시간 거가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인가요? 좀 위에 한번 보시고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은 분명히 우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우리 그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을 때 전주화약 1차 고부농민봉기 1차 봉기로 인해서 이제 전주화약까지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왔는데 이제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을 2차 봉기를 일으켰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바로 가보개혁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에게 개혁을 요구한 게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역사 바로 보고 이게 뭐냐? 웃는 건데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이것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같은 드라마인데 이 아저씨들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저씨들의 직업은 추노라는 겁니다. 추노가 뭐냐? 도망간 노비를 잡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의 사진, 이 직업과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요, 방금 이 왼쪽에 있는 아저씨처럼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처럼 울게 되죠. 과연 그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같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가보개혁의 추진입니다.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일본이 내정 개혁을 강요하다. 갑자기 내정 개혁을 강요가 왜 나오냐? 동학농민 운동 때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었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내정 개혁을 강요해요. 내정 개혁을 강요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교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기 직전이죠.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경복궁을 점령하기 직전에 정부가 이제 동학농민 운동에 의해서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패전개혁안을 제출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정부는 스스로 개혁하고자 교정청을 설치해요. 하지만 일본이 이것을 아작내게 되는데 바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내정개혁을 강요합니다. 그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이에요. 누가 주도하냐? 바로 김홍집이라는 아저씨. 조선책략 갖고 왔던 김홍집 기억나나요? 그 온건계합하였던 김홍집에 의해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일본이 이 아저씨를 이제 필두로 세우게 되죠.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궁극기무처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 궁극기무처라는 것은 개혁을 위해 만든 기구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1차 가부개혁의 내용들이 요래합니다. 다 중요해요. 첫 번째로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국가의 돈이 왕의 돈이었고 왕의 돈이 국가의 돈이었다면 이제 왕의 돈과 국가의 돈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의 일과 왕실의 일, 왕의 생일을 챙기거나 대왕 대비의 생일 챙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건 왕실의 일이고 나라의 일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조선에 계속해서 관리를 뽑았던 그 과거제를 폐지시켜버리고요. 탁지아문이라는 걸 설치해서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탁지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모든 재정을 이곳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고 중요한 건 이 신분제를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사건이죠.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리고 유교가 그 신분제를 아주 두텁게 지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거를 폐지해버립니다. 선생님이 앞에 보여줬던 추노가 하루아침에 울게 된 사연이 바로 이겁니다. 신분제가 없어지니 노비가 없어지죠. 그러면 노비를 쫓고 살았던 추노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죠. 울게 되죠. 그리고 양반들도 울게 됩니다. 왜?
과거제가 폐지됐거든요. 과거제가 폐지돼서 됨으로 인해서 양반들은 과거 공부하던 양반들이 이제 울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패전개혁안으로 제시됐던 것들이 역시 조홍과 연좌제 금지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단 몇 개월 만에 이 많은 개혁 내용들이 찍혀 나온 겁니다. 조선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바로 격동의 1894년 갑오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궁극기무처의 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여기서 정말 많은 개혁 내용들을 만들어내요. 이 1차 갑오개혁은요. 조선이 그나마 주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신분제 폐지나 이런 것들을 조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요. 왜냐? 일본이 조선에게 크게 신경 쓰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바로 이 청일전쟁 때문이었죠. 청일전쟁이 경복 점령하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나라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에게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1차 개혁 이후 2차 갑오개혁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본격화되게 되는데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이제 일본이 오케이 이제 조선에게 한번 눈길을 줘볼까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합니다. 역시 주도는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인데요. 중요한 건 박영효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박영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급진기합합니다. 갑신정변 때 같이 일으켰던 박영효가 그거의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을 떠났었죠. 김옥균도 가고 했는데 김옥균은 암살당하게 되어 당시 고종이번에 이제 저기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박영효는 일본에 살아 있었는데요. 그 박영효를 다시금 일본이 조선으로 데리고 와서 대가리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궁극기무처를 폐지해서 조선의 자주성을 좀 더 없애버리고요. 일본의 원하는 일본의 내정 간섭을 조금 더 본격화시킨 게 2차 갑오 개혁입니다. 그 개혁 내용은 박영효를 필두로 해서 고종이 홍범 14조라는 걸 반포하게 되는데 이 홍범 14조는 박영효가 갑신정변 때 내놓았던 이제 14개조 개혁 정강과 상당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원했던 것을 이제 와서 다시금 10년 후에 다시금 이제 왕으로 인해서 반포하게끔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이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고요. 조선 8도였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게 되고 사법권을 독립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전에 조선은 수령이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사법권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처럼 상권 분립에 의한 사법권이 따로 있죠. 법원이 집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법권을 독립시킨 게 2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이제 삼국간섭과 을미개혁인데요. 이 갑오개혁이 펼쳐지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요. 문제가 생기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압박해서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획득한 랴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하는 게 이 삼국간섭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조약을 맺어서요.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조약에서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동 반도, 좀 더 편하게는 요동 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고구려 그쪽 이제 요동 쪽을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주게 돼요. 일본이 이곳을 딱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압박하게 됩니다. 왜냐? 이곳은 러시아가 옛날부터 군침 흘리고 있던 땅이에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양념을 치고 있었는데 대뜸 일본이 여길 가져가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에게 협박을 하죠. 당시 이제 동남아에서 깡패로 동네 일진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던 일본을 아주 그냥 세계적인 일진이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갖고 와서 찍어 누른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세 나라가 일본에게 간섭해서 다시금 랴오동을 청나라에 반환하게 돼요. 그러자 이것을 너무도 잘 보고 있었던 조선의 민비
명성왕후 또는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그 민비가 러시아에게 좀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해요.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자 러시아에게 구원의 요청을 보낸 것이 바로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단행하게 되죠. 삼국강석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죠. 일본의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오케이 러시아한테 붙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 견제를 위해 조선 정부가 친러 정책을 추진하죠. 그러자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만회하고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어마어마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무라고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왕비를요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을미년에 있었던 사변입니다. 이 사건은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명성황후라는 드라마로 아주 대국민적인 히트를 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나 가거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부를 수는 없지만 조수미 이제 성악가죠. 유튜브에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슬픕니다. 물론 그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한 면이 어느 정도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만 봤을 때는 일본의 낭인들이 어떻게 보면 야쿠자, 깡패들이 한 나라의 왕비를 궁궐까지 와가지고 칼로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반일 감정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당시 조선인들은 정말로 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일본은 을미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삼국간성과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다시금 조선에 대한 힘을 갖게 되죠. 고종은 당시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고종한테도 칼을 들이댔죠. 움직이지 마세요. 깝치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명성황후는 죽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을미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태양력.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양력을 이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음력을 썼죠. 태음력이라고 하는데 그 음력을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양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단발령을 실시하게 되죠. 이 단발령이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이 오게 돼요. 우리는 너무도 지금 당연하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는 것들이. 근데 당시에 조선은요. 이 상투를 맸잖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 부모가 물려준 이 머리를 자르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투를 메고 있었는데 이걸 잘라버리라고 한 거죠. 많은 유생들이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를 자를 수 없다라고 반발하게 되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왕이 이동한 걸 파천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한 아관 파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한나라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어요. 그건 조정이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을미개혁이 중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단발령도 이때 끝나게 되죠. 그때 이제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억울해 죽을 뻔했겠죠. 당시 시골에서는 아직 머리를 안 잘린 유생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간파천에 의해서 이제 을미개혁이 중단됐다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입김이 세졌다. 조선에 대해 러시아의 입김이 세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막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생각해 보면 한나라의 왕이죠. 한나라의 왕이에요. 지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극도의 불안감은 이 정말로 상상도 못합니다. 그나마 고종이 그 타겟책으로 러시아 공사관을 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죠. 그곳은 일본 사람들은 함부로 올 수 없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 영토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이해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갑오 을미개혁의 의입니다. 한계와 의의가 명확합니다.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했다는 거, 그리고 군사제도 개혁이 소홀했다. 선생님 군사개혁 뭐 했다고 얘기를 안 했죠? 군사개혁을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층이 요구한 토지개혁 역시 소홀했어요. 토지개혁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조차 없었잖아요. 의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의가 있어요. 갑신전명과 동학농민 운동에서 제기된 요구들이 일부가 반영되고요.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됐죠. 그리고 이제 신분제도 없어지고 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제 근대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 이벤트를 안내하겠습니다. 갑오개혁에 대한 평가는 이라는 것입니다.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갑오개혁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 갑오개혁에는 을미개혁 또는 2차 개혁 역시 포함되니까요.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갑오개혁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이냐? 조선은 1894년에 정말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신분제라는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사라지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죠.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신분이 없어졌을 때 노비들은 과연 좋아했을지, 양반들은 어땠을지, 거기서 살고 있던 농민들은 또 어땠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비들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내쫓겨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딤 영상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죠. 변화와 안정, 이 두 가지 역사에서 항상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은 상당히 변화가 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이 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